안녕하세요. 저는 이웅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패스트 캠퍼스 프론트엔드 스쿨에서 자바스크립트와 앵귤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는 개발사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포이에마 웹이라는 프론트엔드 개발 관련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의 운영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올 7월에는 앵귤러 이센셜이라고 하는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로 개발 경력은 약 20년 정도 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려면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짧은 시간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곤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을 유저라고 하는데, 이 유저가 애플리케이션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화면이 창구가 되겠죠. 이 창구,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좋게 구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화면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HTML과 CSS를 통해서 단순한 구현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유저 인터페이스에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자가 입력한 상태 정보, 예를 들어서 입력창에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하였다. 그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면만 개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디자인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디자이너, 그리고 서버 측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백엔드 개발자, 그 중간에 껴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는데, 디자이너와 백엔드 개발자와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죠. 보시기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들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HTML은 기본적 태그들 그리고 속성들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HTML5에서 도입된 시멘트 웹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SS는 물론 스타일링에 필요한 프로퍼티들을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중요한 레이아웃 기법들, 전통적인 플롯 기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최신의 기법이라고 하는 플렉스라든지 그리드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화면을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트랜지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기법들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반응형 웹, 그리고 사스라든지 포스트 CSS와 같은 프리 프로세서들, 그리고 CSS 방법론도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시멘틱 UI 같은 CSS 프레임워크도 한두 개 정도는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 신경 쓰셔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니 해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일 겁니다. ES5를 기반으로 해서 ES6 그리고 매년 발표되고 있는 ES 넥스트들 7, 8, 9 그것들도 계속 여러분들 추적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웹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돔이라든지 이벤트, 그리고 서버와의 비동기 통신을 지원하는 AJAX들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과연 브라우저 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 우리 코드들이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동작 원리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로 Node.js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Node.js는 주로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ode.js로는 주로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니까 백엔드 개발자들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에 대해서 깊숙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엔드 개발자와 소통이 되고 협업을 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Node.js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도요, 물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웹상에서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하는 규약이죠, HTTP. 이 HTTP를 모르면 AJAX, 즉 서버와의 비동기 통신하는 AJAX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머인 경우에는 HTTP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툴들에 대한 사용법들도 여러분들 익혀야 되는데, 깃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웹팩, 바벨, ESLint라든지, 그리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 npm, 기타 등등등, 이 많은 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려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요즘 신입 개발자에게도 스파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앵귤러라든지 리액트, Vue.js 같은 스파 프레임워크,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라이브러리로 구분됩니다만은 이러한 스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타입스크립트도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시고요. 그리고 jQuery 같은 경우에는 현대 모던한 개발 환경에서는 jQuery를 좀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jQuery는 아시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기타 등등등의 수많은 라이브러리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댓이라든지 엑시오스 같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TDD, 즉 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TDD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즉 우리가 컴퓨터 공학 학과에서 배우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자료 구조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죠. 학습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한꺼번에 배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백엔드라든지 이런 쪽에 비교할 때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론트엔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하면 좀 더 백엔드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백엔드 개발자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백엔드에서 담당하던 업무들이 점점 프론트엔드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백엔드와 비교했을 때 쉽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그 프론트엔드 로드맵이라는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자, 여기를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 개발자 2018년에 웹 개발자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프론트엔드니까 프론트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옵셔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jQuery를 공부할 수 있으시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쭉 보시면 npm 얘기 나오고요. CSS 프리프로세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CSS 프레임워크, 그리고 CSS 아키텍처, 아까 제가 CSS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한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고, 웹팩이라든지 그리고 ESLint 같은 툴들 공부하시면 좋고요. 쭉 내려와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한 이후에 리액트가 됐건 뷰가 됐건 앵귤러가 됐건 셋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셔서 스파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리액트가 대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리액트를 공부하셔도 되고 뷰를 공부하셔도 되고 앵귤러를 공부하셔도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전에 이런 스파 프레임워크들이 대세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jQuery를 사용을 해서 많이 개발했던 시대인데, 그때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하고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즉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면서 jQuery를 공부한 어떤 이런 이야기인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가끔 눈에 띄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탄탄한 이해가 없이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탄탄한 이해 이후에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에마 웹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제가 나름 여러분들이 초급자부터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쭉 나열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물론 저도 초심자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만은 초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책이나 수업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동료라든지 선배 개발자들이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닐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 뭐 대학에서 배우는 레벨,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뭐 이진수 뭐 이 정도 레벨의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지식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틈틈이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강의 도중에도 학생들에게 용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업계라도 그 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도 그분들 차트에 쓰시는 굉장히 뭐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쓰세요. 그 전문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자들도 전문 용어를 많이 쓰죠. 변수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변수라는 용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전문 용어를 쓰는 이유는 어떤 개념을 아주 작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변수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주변 개발자들과 대화를 할 때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뭐 식별자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변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전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화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신입사원을 선호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은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이 경험자보다는 떨어집니다. 단
신입사원은 회사에서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킨 이후에 그 사람들이 경험을 쌓아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해야 되겠죠. 다만 회사에서 교육을 하거나 선배가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 말이 통하지 않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따라서 이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코딩 기술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차근차근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죠. 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컴퓨터 공학적 기본 상식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대화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하나요? 개발자니까 코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업무의 대다수는 말로 이루어지죠. 이 말에는 문서, 메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용어,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들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기능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초심자 분들 중에 상당수 있으시죠. 자,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요? 제가 볼 때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해내는, 알아채는 능력이 선결되어야 하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HTML 요소의 배경색을 변경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먼저 버튼 클릭 이벤트를 감지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HTML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 배경색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도록 핸들러를 만들어서 그 이벤트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벤트에 등록한 핸들러 내부에서 우리가 배경색을 변경해야 할 HTML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 요소의 스타일 프로퍼티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코드를 공부를 할 때에 대다수 문법을 공부를 먼저 하겠죠. 문법을 공부를 하고 많은 연습을 하실 겁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가 정확히 컴퓨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순히 코드를 따라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레벨을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잘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것과 알고리즘, 자료 구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생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권유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컴퓨터의 입장에서 내가 만든 코드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알고리즘도 너무 어려운 알고리즘 말고 기본적으로 정렬이라든지 탐색, 그쵸? 이 정도 레벨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기본적인 자료 구조들, 스택이라든지 큐라든지 이런 것, 이 정도 레벨, 해시 테이블 이 정도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알았어요. 알겠는데 막상 코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줄도 못 짜겠다, 이러신 분들 있죠. 혹은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코드 비슷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이 코드를 살짝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온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구현 능력이 없으신 거죠.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떠오른 상태입니다. 떠올린 상태인데 그 아이디어를 코드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어떠한 HTML 요소의 배경색을 변경한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HTML 요소를 취득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get element by id라든지 query selector, 이러한 메서드들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 메서드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메서드들이 있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이벤트를 어떻게 캐치해야 되는지,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dd event listener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핸들러 함수를 콜백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법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습이 부족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구현 능력은 방법 없습니다. 많은 반복을 통해서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것도 많고 갖추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것이냐? 자, 효율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습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안타깝게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것을 얻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적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많은 리턴을 원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는 만큼 성장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의식적인 연습은 단순한 반복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년 넘게 매일같이 식사하시잖아요. 매일같이 숨도 쉬시고 매일같이 잠도 주무시는데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거, 숨 쉬시는 거, 잠자는 것이 늘으셨나요? 20년 동안 하셔서. 그런 것들은 의식적인 연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반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식적인 연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라이브 코딩을 하면 굉장히 강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저는 라이브 코딩을 한정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하는 편입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라이브 코딩을 보시면 꼭 그 코딩을 내가 하는 듯한, 나도 저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이브 코딩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구현을 요청을 드리면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이브 코딩 감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하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단순히 타이핑해서 그 결과가 책에서 요구하는 결과와 똑같이 나오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현재 능력이 있을 겁니다. 현재 능력보다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 또 연습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살짝 넘는 연습, 도전이죠. 그런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너무 쉬운 도전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연습,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모한 도전도 불안감만 주고 좌절감만 주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 능력보다 조금 상회하는 도전 과제를 찾으셔서 꾸준히 도전하시고 실패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실패하시는 이 의식적인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살짝 뛰어넘는 그런 도전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행착오를 삽질이라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행착오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초심자 때 중요한 것이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는 개발자들의 버시자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다면 그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시도하시는 겁니다. 자, 시도하시면 실패하십니다. 대부분 실패하세요. 실패하시면 거기서 좌절하고 나는 프로그래머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도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알아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못하던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겁니다. 자, 그런 의식적인 연습을 반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심자 때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따라서 우리가 베이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식이 있고 B라는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A를 알아야 B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순서를 잘 나열하셔서 베이스가 되는 지식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실 때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일 단위 혹은 주 단위 계획을 짜셔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드시고 그 목표대로 학습하시고 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 50페이지를 읽겠다. 그 50페이지를 읽고 요약 정리를 하겠다. 이게 오늘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으셔서 실패하시면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매일매일 클리어하는 그런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을 하시는 분 많죠?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책을 쭉 읽는 건 좋습니다. 책을 쭉 읽는 건 좋은데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한번 읽고 만다. 이런 것은 수박 겉핥기식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코드를 직접 한번 쳐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코드도 눈으로 한번 쭉 읽고 되겠지. 이건 잘 실행되겠지. 이런 것들 수박 겉핥기식 학습이죠. 자,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본질을 벗어난 학습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에 실행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행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하다 보면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러 이론까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질문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거기까지 들어가다 보면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초심자 때 알아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알면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다 보면 다른 것을 공부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질에서 벗어난 학습도 문제라고 봅니다. 적절한 지점을 찾으셔서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개발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피드백이 있을 때 선배가 혹은 친구가 혹은 강사가 피드백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것이 지적이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교정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르지 마라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지 한 달 지났는데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바스크립트를 한 달이나 공부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한 달 공부해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이 한두 달에 거쳐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급여는 최저급여 레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선에 섰을 뿐이에요. 벌써부터 성과를 내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고 실패하자.
우리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니까 시도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시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죠. 모르기 때문에 시도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 실패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시행착오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고 실패하도록 합시다. 자, 또 사람은 의외로 착각을 잘해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들을 최대한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뭐 공책에 쓰셔서 기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그 블로그를 하나 만드셔서 뭐 네이버 블로그라도 상관없어요. 뭐 티스토리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블로그를 만드셔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블로그가 아니고 자신이 보기 위한 블로그를 쓰는 겁니다. 한번 쓰고 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블로그의 내용을 계속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잊었을 때도 여러분이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다음,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실 분들이죠.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프로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체력 훈련이라든지 기본기 훈련을 상당히 중요시 하시죠. 그런데 동호회 분들은 어떤가요? 체력 훈련 잘 안 하시잖아요. 바로 볼 차시잖아요. 이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미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재밌으면 되니까 기본기가 별로 중요하지 뭐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기본기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앵귤러, 리액트, Vue.js를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본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기술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중하셔야 될, 학습에 치중하셔야 될 부분들은 기본기가 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호이스팅이라든지 뭐 클로저라든지 프로토타입,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좋아하자입니다. 여러분들 현업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들 중에서 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분들은 일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뭐 학습은 별로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일을 좋아하다 보면 공부가 괴롭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면 괴롭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즐겁게 일하는 자를 이길 자가 그 누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된다라든지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개발이라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이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갖자. 자, 우리가 코드를 짜다 보면 이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게 될 텐데, 과연 이 코드가 왜 실행되는지, 혹은 내가 만든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없다면 여러분들 결과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디버깅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시고 코딩 능력도 쑥쑥 성장할 겁니다. 내 코드가 동작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또는 내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왜 동작하지 않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코드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여러 방법들 중에서 왜 이 방법으로 코딩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새로운 기술도 매년 나오고 기존 기술도 버전업이 되면서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일을 좋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좋아하시면 공부하는 것이 괴롭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공부하는 게 지옥과도 같죠. 여러분들 이 일을 좋아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생이죠. 이 일을 좋아하신다면 괴롭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거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어떨 때는 재미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일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공부를 막 시작하신 초심자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즐겁게 또 치열하게 공부하셔서 한국 IT 업계를 이끌어 나가실 한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현업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